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5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개념체계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 상출될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합니다.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은 예측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예측 역할은 상관이 없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목적 적합성은 적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중 하나는 계속 기업의 과정,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고르시오. 1번,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의 연장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액 맞고요. 2번, 상가 건물 취득 후에 지출된 벽면 도색을 위한 지출액은 그렇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되는 거죠. 벽면 도색이 내용연수의 연장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3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4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자본은 과대 계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 큰 흐름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인지 4번인지 고르시면 되겠는데 보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냐면 똑같이 100을 썼다고 했을 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100을 처리한 거예요. 자, 자산으로 100을 처리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비용 처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감가상각비로 20으로 비용이, 비용이죠?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이 아니라 과소 계상되죠.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되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을 때는 비용이 20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100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처리했으면 그쵸? 100일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로 20을 해버리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따른 현재 위무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쵸? 2번.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3번.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강 조정한다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4번. 충당 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팁이 뭐였죠? 주석에는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일단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쌓는다. 대손으로 해볼까요? 자, 대손으로 해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보충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외상매출금이면은 외상매출금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1%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1%에 해당할 때까지 대손 충당금을 쌓는데, 자, 1% 곱했던 금액이 100인데 기초에 10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플러스 90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110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을 해서 100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감을 조정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2년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00만원이고요. 정부보조금 수령이 30만원. 자, 이렇게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있고 정부 보조금이 있을 때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대부분의 문제가 자산 차감법으로 인식하는 게 나와요. 물론 이연수입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이고 정부 보조금 수령액이 30이면 아예 처음부터 100에서 30을 차감한 70만원 가지고 계산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 100만원에서 30만원 빼고, 그러면 70만원이죠. 이 70만원 가지고 상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취득일자가 2021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2022년 있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2, 즉, 1년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70만원 나누기 5년 하시면은 14만원 나와요. 이렇게, 팁을 기억하셨다가 문제풀이를 하시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래서 회계 추정과 회계 변경의 차이점을 아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오시면은 보너스 문제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세법이 바뀌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 2번 회계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자, 소급 적용하는 거는 회계 추정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추정일 때는 우리가 전진법 이런 것들 차이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론 강의에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그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필기를 하셔서 차이점을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공 원가란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2번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거니까 직접비가 되겠고 3번 변동 원가 총액은 조합도에 비례해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합도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겠고요. 4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누죠. 완성품 환산인 계산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재료비를 제한 모든 것들을 가공비가 되는 것이고, 직접 재료 원가는 가공 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시오. 그래서 자, 기초 제품이 있고요. 기말 제품이 있고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150%,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200%, 매출 원가는 3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나열한다면 일자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쉽게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T계정을 써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계정 그려볼게요. 자, 제공품 제품 그려주시고요.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초 제품 200, 기말 제품 300, 기초 제공품 250, 기말 제공품 100. 자, 그 다음에 자, 매출 원가가 300이니까 300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다? 400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400이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400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단기 착수는 얼마다? 250만원 이렇게 일단은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0만원의 구성을 보면요.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를 X라고 두게 되면,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노무 원가의 200%니까 2X가 되겠죠? 그러면, 자,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150%인데, 가공 원가는 뭐예요? 요거.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 3X가 가공 원가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의 150%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우리가 2x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시면 되겠죠. 자, 5x는 250인 거죠? 그래서 2x 더하기 x 더하기 2x에서 5x가 250. 그러면은 x는 50. 그렇죠?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는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제조 간접 원가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3번이네요. 그쵸? 직접 재료 원가를 직접 너무 원가 구하는 거니까, 직접 재료 원가 100만원에 직접 너무 원가 50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면은 100만원인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결혼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부산물 회계 처리에서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을 생산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나, 판매기준법은 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한다. 좀 어려운데, 생산기준법이랑 판매기준법에 우리가 결혼원가 계산의 회계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런 개념이란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순실현가치법에서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분리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결혼원가뿐만 아니라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 광고 원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실현가치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분리점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판매가치기준법은 연산품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혼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고, 균등매출총이율법은 그렇죠. 매출총이율법을 역산해서 균등하게 맞춘 다음에 그거를 가차지지로 결혼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8번의 결혼원가 계산은요, 제가 원가 이론 강의에 제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보조부분 원가를 단계 배분법 나올 때가 됐는데, 그쵸? 나왔죠. 그래서 제 예상 문제를 풀어주신 분들은 요 정도는 다 가볍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료 부분 원가를 원가에 먼저 배분하니까 동료 부분부터 20만원을 배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만원 배부를 해서 동료 부분의 합은 0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20%, 50%, 30%의 비율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만원이었는데 4만원 받았죠? 그러면 총 16만원을 배부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배부한다? 동료 부분을 배부했으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절단과 조립에 3대 1의 비율로 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립 부분이네요. 그렇죠? 조립 부분의 배부될 원가는요, 18만원이 되겠고, 총 원가는 58만원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 실제 원가는 관계없이 언제나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보고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는 뭐다? 실제 원가로 해야 돼요. 표준원가는 원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관리회계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가 없어요. 보고할 수 있는 경우는 표준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이 동일할 때만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3번, 4번은요,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미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요. 2번,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한도 계산 없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공제 한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간이가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위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위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부가지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이네요. 불공을 고르는 얘기죠. 1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 이전 매입세액으로서 대표자 주민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자 주민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게 되면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결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4번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경과 전에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도 공제가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공제되는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제가 스터디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에, 그쵸?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답이 똑같은 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저와 함께 멤버십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다 줍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연간 1,200만원에 공동사업자 구성원 수를 곱한 게 아니라 각각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위료비 세액공제는 지출된 위료비가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 자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여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세액공제까지 안 해준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결산조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송금 인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조정이라는 뜻은 결산에 반영해야지 된다. 신고조정은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 시에 세무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결산조정은 송금의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나 신고조정은 송금의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산조정이라는 얘기는 결산에 반영해야지 내가 송금을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결산조정은 송금의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결산에 반영할 때 세무조정이 되니까. 그런데 신고조정은 강제 신고조정과 임의 신고조정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송금의 기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당사는 제품인 컴퓨터를 주 성의에게 납품하고 총 대금 1,100만원 중에서 500은 보통예금 수령, 나머지는 한 달 후의 수령이니까 외상매출금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 11과세 전자여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성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한 제품 매출인데 보통예금 수령과 외상매출금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최강의 주식을 전부 2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주식처분 관련 비용 1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 주식처분 관련 비용을 대한 해외 처리를 아느냐 모르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처분손익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장부가액 1,500만원짜리를 2,000원에 매각했네요. 그쵸? 장부가액 1,500을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매각했으니까 보통예금이 2,000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 관련 비용 15,000원을 뺀 1,998만 5천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원래는 1,500짜리를 2,000원에 팔아서 500이 생겨야 되는데 처분 비용이 15,000원이 생겼으니까 500만원에서 15,000원을 뺀 498만 5천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처분 관련 비용만 유의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당사는 미국의 아마존사의 제품을 직수출 FOB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총 매출 대금은 4만 달러인데 9월 15일 날 계약금 4천 달러를 외화로 수령하고 선적일인 9월 30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통 예금 외화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선적일 기준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9월 30일로 주어졌는데, 자, 계약금 수령한 거는 어떻게 되겠죠? 9월 15일에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했겠죠. 400만원, 그쵸? 왜냐면은 기준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0원에 4,000달러 곱해서 400만원 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9월 30일에 매출에 반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매출액은 9월 30일 기준 환율인 1,200원을 인식해야 돼요. 자, 이렇게 4,800만원. 자, 그래서 선수금 없애주시면서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외환차손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외환차손의 정체는 뭐냐면 4,000달러의 이 기준 환율과 9월 30일의 기준 환율의 차이는 200원을 곱한 4,000달러에 200원 곱한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는 9월 30일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 제품 매출은 어떻게 한다? 계약금과 상관없이 실제로 나는 이 4만 달러의 기준 환율을 곱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9월 15일에 발생한 선수금 먼저 상계 처리해주고 실제로 들어온 보통 예금 처리해준다. 그 다음에 차대에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번호를 매기자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 헷갈리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회계원리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외화 관련된 결산분기는 끝부분에 있으니까 끝부분의 강의를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70%를 상환하였으며 상환대금 6,000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상환의 현재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500만원이다. 특이하게 보통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데 사채 할증 발행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대 유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0%를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때는 70%를 별도로 곱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사채 1억짜리를 70%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사채 7천만원.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어떻게 한다? 차변에 똑같이 500만원에 70%를 곱해서 350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상환 대금 6천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나가겠죠? 그럼 나머지 차액은 뭐다?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 유의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분계를 유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주 서희전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추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7월 25일인데 2022년 8월 4일에 수정신고했대요. 자, 이 날짜 왜 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신고불성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신고하는 거 1개월 이내 신고하냐 그쵸 3개월 이내 신고하냐 6개월 이내 신고하냐에 따라서 세액 감면이 90, 75, 50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할 때 일자를 입력하면은 일수의 10만 분의 22에서 자동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준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기 신고했는데 납부세액은 기한 내 납부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1억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액은 5천에 500이 있었다. 자, 정기 신고 시 누락된 자료를 우리가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법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영세법인인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법인은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종이로 발행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무슨 가산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발급 가산세로 들어가요.
미발급. 선생님, 저는 이거 세금계산서가 종이로라도 발급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위무인데, 종이를 발급했다는 얘기는 발급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가 1%가 붙을 거다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이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법인카드 사용 매입액 일반 매입이 550만 원 있는데, 자,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액 사업 관련성이 있는데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은 접대비니까 불공으로 빼시면 되겠고요. 누락된 매출액은 부당하게 누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소신고, 그래서 1개월 이내니까 90%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 여기다가 놓고요. 자, 부가지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기 확정이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기신고 이렇게 있죠? 이거를 수정신고를 바꿔주시고 1차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누락된 게 어디 있었냐면은 2번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금액이 1억이 아니라 지금 2천이죠? 1억 2천. 1억 2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정예산 매입이 있었네요. 고정예산 매고. 고정예산 매입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매입액이 550만원 있었는데 불공이 22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가셔가지고 탭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카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반 매입이 지금 보시면은 22만원이 빠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22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550에서 22만원 한번 빼볼게요. 550 빼기 22만원 하면은 자, 528만원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한다? 528만원을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528만원을 나누기 1.1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550만원 빼기 22만원. 그래서 528만원 520면 8만원이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480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눠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탭키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누락된 매출액은 부당하게 누락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산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가산세. 여기서 탭키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미발급이 2천만원. 그럼 공급가액 1%에서 얼마다? 요거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20만원.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부터 해보겠습니다. 납부지연이 계산하는 게 얼마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2,200만원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만원에 여기 48만원이었죠? 그럼 얼마냐면 20만원에 아이고, 제가 200만원에 200만원에서 20만원 빼고 48만원 빼면 132만원 나와요. 이거 제가 써볼게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쵸? 132만원. 그쵸? 여기에다가 입력은 132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32만원. 자, 그러면은 당초 납부기한이 2022년
7월 25일이었는데 신고한 게 2022년 8월 4일. 미납일수 나오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신고불성실인데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몇 %다? 일반 가소신고니까 10%죠? 10%인데 감면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90%.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1-9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132,000원에 또 10% 곱하는 거니까 13,200원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신고불성실의 일반이에요. 일반이 132만 원인데 자, 가산세가 13,200원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침착하게 하나씩 입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끝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죠. 옛날에 제가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5회인가 6회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재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 그죠? 이렇게 과세기간이 넘어갈 때 몇 %? 5% 이하로 변하게 되면은 계산 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지? 500만 원인지 그런 것들 조건이 몇 개 있었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그냥 입력만 해도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긴 했어요. 출제자분이.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안 가시면요,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입력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는 것까지는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매입세액의 1 곱하기 5% 25%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 곱하기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는 뭐다? 색깔 잘 바꿀게요. 그리고 자, 이 5%는 뭐다? 건물. 25%는 나머지 거. 그쵸?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일인데 지금 2022년 2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20년 1기, 2기, 21년 1기, 2기, 그 다음에 22년 1기까지 지났죠? 그럼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기 지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계행치 볼까요? 2021년 5월 1일이니까 이때죠. 그쵸? 이때부터 몇 기? 한 기, 2기 지났어요. 그 다음에 비품은 2020년 10월 3기죠. 3기가 지났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비품은 2020년 10월 5일부터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4개 지난 거죠? 자, 그래서 비품 같은 경우는 25%인데 4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기계장치는 3기간, 건물은 5기간으로 일단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과 과세기간이. 자,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입력하시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요거 화면 참고하셔서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결산전표 입력입니다. 당사는 10월 1일 회계부서 직원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천만 원을 운용한 결과 6%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고 12월 31일에 3개월분의 이자 수익이 입금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6%인데 3개월치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 입금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입금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요, 사외에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분개를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일단은 사회에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어떻게 됐다? 이자가 들어오면서 늘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변에 30만원,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수익 하셔도 되겠고요. 이자 수익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로 입력을 하셔도 둘 다 복수 정답으로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장부의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해외거래처인 긱스와의 거래로 인한 외화 외상매출금 $10,000가 있는데 당시 기준 환율이 1,200원이었대요. 그런데 결산일 현재 봤더니 1,2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인 거죠? 내가 받을 돈이니까 어떻게 된다? 나는 1달러당 50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50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몇 달러냐면은 $10,000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00 곱하면, 그쵸? 그러면 얼마다? 550인가요? 500이죠. 500만원만큼의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외화 환산 이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2월 31일 결산마감 전에 개발비 잔액이 1,200만원 있었는데 해당 무형자산이 2022년 7월 31일 날 취득했대요. 자, 그래서 7월 31일 날 취득했으니까 상각을 몇 개월치만 해야 된다? 5개월치만 하면 되겠죠.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화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득월도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친절하게 단서를 주셨어요.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죄송합니다. 네.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6개월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5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12분의 6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무형자산 상각비 1,200만원인데 5년이니까 나누기 5 하면은 얼마죠? 1,200 나누기 5 하면 240이에요. 그래서 240에서 또 거기다가 곱하기 6분의 10 하면은 12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0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6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구하시면 되겠고, 유의할 게 있다. 뭐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의 계정을 사용하는데 무형자산은 그냥 바로 원계정을 즉시 상각시킨다. 그래서 대변에는 개발비가 와야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재고자산 자료를 결산 시점의 필요에 따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1순위. 이게 1순위 감모를 반영하시면 되겠고, 2순위는 확정된 재무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장부상의 수량과 단가가 합계가 있는데 단위당 시가가 있고 실사 수량이 있어요. 자, 장부상 단가보다 단위당 시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사 수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량만큼은 감모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40%만 정상적인 거니까 40%만 어떻게 한다? 이것만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쵸? 그것까지 정리를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60% 비정상적인 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재고자산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비정상적인 거는 비용 처리한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총 감모는 얼마냐면은 10,000개가 9,800개 됐죠? 그럼 200개에 1,000원 곱해서 20만원인데 정상 감모는 8만원이고 비정상 감모는 12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12만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8만원은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감모가 반영된 장부상의 제품은 얼마다?
98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98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자동 결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 주표 입력에다가 재고자산 감모소실 12만 원 넣어주시고 제품의 타계정 대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셔서 이 980만 원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결산자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팀 과정에 윤서준을 사원 등록하고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을 한 다음에 2022년 7월분 급여자료 입력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윤서준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로서 최초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왔으며 매월 급여 입력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읽어보고 같이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급여 자료는 일단은 입력 쭉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부연가족 봤더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별도의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자료 봤더니 수당동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하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원래는 월정액이랑 통상임금 월정액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돼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별도 여비를 미지급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회사는 매월 정액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물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로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고요. 국외근로수당은 중국에 소재한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원래는 월정액 여부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문제들이 있었었죠. 과거 기출문제에. 그런데 문제를 좀 간단하게 내셨어요. 자, 그래서 입력할 때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등급표를 적용하지 않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사원 등록부터 해볼게요. 자, 4번이 101번 윤서준 890630-1123453. 자, 24일이 2022년 1월 5일.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크게 없는데 여기서 국외 근로 제공 여부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였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거. 자, 여기다가 월 100만원 비과세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월 100만원 돼 있죠. 그래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라는 말도 없고 그냥 국외 근로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시면요. 윤서준 있고요. 배우자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배우자는 3번 내국인인 거고요. 901112451116. 그 다음에 배우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직계 비속이 되겠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에 20030130214110까지 넣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값 넣으시면 되겠고요. 추가사항 가시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추가사항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감면 기간이 우리가 보통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2022년 1월 5일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법조문에 감면 기간 시작되는 월의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5년이에요. 1월 31일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감면율은 우리가 따로 조건이 있는데 그냥 90%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헷갈리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이거 원래 외워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과거 기출문제 자료에도 이 감면율까지 강의한 자료가 있는데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기선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기본값으로 입력한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사원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거 감면율을 그러면은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틀리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외우는 시간에 세무조정 하나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1점 정도 감점돼도 그것보다는 세무조정을 한 문제 맞추는 게 좀 더 이득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수당공제 등록해야 되네요. 자, 급여절 입력 가서 7월 거. 자, 지급 연월일이 있었네요, 따로. 여기 있네요. 7월 25일. 자, 윤서준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넣어주셔도 돼요. 450. 일단 그냥 수당 등록 공제부터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 있던 게 식대 비과세였고 자가운전금 비과세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 푸니까 나머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없었죠? 네, 없기 때문에 부. 그 다음에 상여 없네요. 그쵸? 없으니까 부. 직계수당 없으니까 부. 월세수당도 없으니까 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뭐가 있다? 국외 근로수당이 있으니까 추가하시면 되겠죠? 국외 근로수당은 비과세죠. 그래서 비과세 국외 근로수당인데 지금 보시면은 월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넣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급 450만원, 식대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국외 근로가 100만원.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고용보험 입력하시면 되겠죠? 157, 270 장기 요양 19 자동으로 나오죠. 나오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우리가 원청징수 이행상한 신고서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입력된 것까지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중간배당에 대한 원청징수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오랜만에 쉬운 문제 하나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 입력 문제니까 제가 별도로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보너스 문제죠. 전자신고하는 것들도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사 공사 수익금액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 진행률에 의해 가산되어야 하는 공사 수익 금액이 누락되었다.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자, 가산되어야 하는 공사 수익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 원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원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입 금액만 누락됐다고 되어 있고 원가가 누락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원가는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명 볼게요. 제주도 지하철 공사이고 도급자 제주도 도시사. 도급금액 2억, 총 공사 예정비 1억, 해당 연도 말 공사비 누적액 8천, 정기말 누적 수입 계상액 1억 5천.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진행 기준율에 의해서 작업 진행률에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진행률 구하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가랑 수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그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강의 목적상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정기 누적은 몇 퍼센트냐면 75%예요. 그쵸? 어떻게 구하죠? 정기만 누적액에다가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는 어떻게 된다? 총 공사 예정비가 1억이니까 1억에 누적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 누적은 80%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기분은 5%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정기 누적 75%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단기 누적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구하시고, 그러면 단기분의 일단 5%인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누적에서 누적을 뺀다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익 금액을 어떻게 한다? 회사는 안 넣었어요. 그쵸? 누락됐죠. 근데 세법은 5%니까 1000만 원만큼 넣어야 돼요. 2억에 5%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한다? 입금 산입 유보를 일단 해주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결산 시 제품 판매 누락을 했대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품 매출 판매 자체를 전체 누락한 거기 때문에 얘는 입금 산입에서 매출과 송금 산입 매출 원가를 둘 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은 그렇죠. 우리가 수익금액 차익을 넣어주란 얘기죠. 그래서 제품 매출, 사업상 증여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공사 수익금 비교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여기에 있는 입금에 대한 내용도 넣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으셨으면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세무조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천천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먼저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차례대로 하면은 아마 여기 조정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해볼게요. 2500800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178200.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자, 작업 진행률이었죠? 2번. 요거 보기 2번 자료 입력해 볼게요. 자, 공사명이 제주도지하철공사, 도업자 제주도 도지사, 도급금액이 2억.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입력만 하셔도 돼요. 총 해당 사업연도 말 총 공사비 누적액이 여기 8천. 총 예정 공사가 1억.
그럼 진행률은 자동으로 80% 나오고, 그런데 정기말 누적 수익 계산액이 얼마였냐면 1억 5천. 자, 그래서 단기 회사 수입액은 누락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액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 산입 유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청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 같은 건 일단 없어요. 그쵸? 기타 수익금액으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제품 매출 220에 200만원 넣어볼게요. 자, 제품 매출 자, 넣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의 조정 계산에 자동으로 가산 차감 조정에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정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일단 세무조정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요거를 먼저 반영을 해볼게요. 자, 과목은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입금산이 1000만원부터 해보죠. 공사 수익금 아이고 1000만원이죠. 아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매출 누락.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다시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220만원. 유보.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200만원. 유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부가세와의 차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냐면은 여기 있는 거 26억 8,820만원이네요. 자,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뜨죠. 이 차액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조정후 수익 금액은요 불러오기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넣어볼게요. 2691200. 그러면은 자,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이 안 나오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뭐였냐면 사업상 증여 시가 700만원. 사업상 증여 시가 700만원. 자, 그러면 차액이 1000만원 있던 거 보이세요? 이 1000만원이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입금 산입 유보된 거. 자,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이거 제품 판매 누락은요 왜 안 돼요? 라고 돼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판매 누락한 건 어떻게 돼 있다? 여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부가세 수정 신고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던 문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때 유의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1번 문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 1번 문제는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문제 중에서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쉽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그래서 을표는 유보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는 표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선급비용이 있는데, 자, 선급비용이 정기이기 때문에 정기 말에 50만원이 있었는데, 자, 정기분 선급비용 50만원이 단기에 만기가 됐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50만원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을 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선급비용 증가된 거, 송금 불산이 됐던 거를 송금으로 넣어서 없애주시면 된다.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화재 보험료 내역은요 그대로 입력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선급비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입력을 하는데 일단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본사 공장의 보험료니까 보험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내용이 본사 화재 보험, 거래처는 하나보험, 한화. 시작일이 2022년 7월 1일이고 2023년 6월 30일. 지급액이 총 지급액이 6천만 원이네요. 선급비용 처리된 게 없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동으로 조정된 거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선급보험료인데 이번에는 공장 화재보험, 삼성보험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지급액이 9천만 원. 선급비용 얼마 처리했냐면은 1,500. 그러면은 1,500을 제외한 나머지고 1,5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무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건별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건별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본사 화재보험 29753-424.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공장 화재보험이 유보 발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정기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정기권은 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선급비용이 50만 원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제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당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이 쭉 있고요. 자, 봤더니 자, 대손 충당금도 일단 어떻게 했었었죠? 기억나시나요? 대손 충당금도 일단은 정기 거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산이 유보시켜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재고자산이랑 대손 충당금 이렇게 정기 거를 전부 다 환해시킨 다음에 다시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수 불가능 외상매출금 상계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요. 8월 16일 상계 처리하였으며 이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뭐죠? 이거 제가 따로 안 써놨네요. 얘는 뭐냐면은 신고조정이에요. 신고조정.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이 있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습니다. 자, 2번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3억 원, 단기말 미수금 잔액은 2,500이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유보금액이 정기에 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된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은요,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지하면서 해보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대손. 자, 일단 봤더니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상기한 게 있죠. 그쵸? 8월 16일. 채권 내역이 매출채권. 사유가 소멸시효죠. 그래, 금액이 얼마냐면은 200만원. 자, 그러면은 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2번에 있는 자료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잔액 얼마였냐면은 3억. 자, 미수금이 2,500. 자, 그런데 자, 이 정기 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700만 원의 유보 잔액이 있는데 충족 못했으니까요. 대손금으로 부인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정기에 700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설정률을 1%로 가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대손 설정률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좀 헷갈리시죠? 볼게요. 단기 설정한 대손 충당금이 45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750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개가 1750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맞춰주시면 돼요. 1750 되려면은 1300 넣으시면 되겠나요? 그쵸? 보충액이 1300. 네. 자, 그 다음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얼마냐면은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정기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잠시만요. 자, 일단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여기 되겠죠? 정기 이월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요거 정기 대전금 충당금 한도 초과액 600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입력 이렇게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정충당금 과다 환입액 이게 뭐냐면은 정기 대정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입력할 때는요.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냐면은 6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송금 산입을 넣어주신 다음에 대정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과액이 14180을 유보를 발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것만 유의해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내역에 있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납입 자본금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입력할 때 필요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 이자 비용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쵸 4단계 기억나시나요?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 봤더니 건설자금 이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그죠?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니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근데 원전기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왜 있을까요? 그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기본적인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뭐다? 상여예요. 대표적 상여인데 원전기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기타 사유 외출 시켜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원전기수 없다는 얘기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전부 다 몰라 해라. 송금불산입 상여를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2021년 10월 1일 대표이사 김세무의 개인주택 구입 목적으로 6억을 대여했으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쵸?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 김세무의 정기 이월 가수금이 있고요. 해당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 유형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약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상계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판단이 있어요. 판단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6억이 있고 내가 대여한 게 6억이 있고 가수금이 1억이 있으면은 이거 네팅해서 5억에 대한 것만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 5억에 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고 구석진 내용일 수 있는데 자,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을 상계해서 입력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4번. 업무무관 부동산 내역이 있는데 2021년 11월 10일 회사는 업무와 관련 없이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했고 해당 토지의 취득세 5천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단기 비용 처리했대요.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대요. 자, 취득세는요, 자산의 취득 원가죠. 그래서 이 5천만 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송금 불산입했겠죠. 그쵸. 자산의 취득 원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 취득가액이 3억 5천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꼬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요거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 문제 순서대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일단 차례대로 해볼까요? 업무무관 부동산 4번에 있었죠. 얼마다? 자, 정기 2월 된 거죠. 2021년 11월 10일이니까 1월 1일에 저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정기 2월이에요. 얼마냐면은 3억 5천. 자, 그럼 자동으로 적수까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산촌계, 부채촌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업무보관 동산 없고요. 가지금 해볼까요? 자, 가지금 봤더니 자, 6억이죠. 6억인데 1월 1일이니까 10월 1일이니까 똑같이 정기 2월. 자, 하시면 되겠고요. 가수금도 정기 2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입력이 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급이자만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8%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엔터 하시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12%에 1,500.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건설자금 이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에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 별도로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에 4천만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에 3천만원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3천만원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등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 건설자금 이자랑 채권자 불분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뭐예요?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이고 채권자 불분명 뭐였다? 상여.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였다. 요거 구분 잘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해 볼게요. (44905660) 기타 사회 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얘는 상여.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덕산기업의 법인 차량에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쓴대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수용자 등록 및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니까 50%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가와 렌트가 있네요. 그쵸? 자, 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봤더니 2023년 1월부터 4월 보험료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020년분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행일지 봤더니 업무용 사용거리가 9,000km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소나타는 운행일지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문제 있는 내용 가지고 입력을 해보고 세무 조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어디 있었죠? 자, 업무용 수용차인데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101번에 27로 2727 소나타. 그 다음에 자, 뭐 고정계산 계정 과목 같은 것들은 자가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21년 5월 1일.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요 판관비가 되게 되겠죠. 자가인 거고 기간 필요 없고요. 보험 가입했고 기간이 얼마냐면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4월 30일. 자, 운행 기록부는 미작성했죠. 그래서 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해볼게요. 렌트 제네시스.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 없겠죠.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22년 9월 1일. 경비구문은 마찬가지로 판관비. 그 다음에 요거는 렌트였죠. 기간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 보험 가입했고요. 보험 기간이 9월 1일부터 30. 운행 기록 사용했고요. 정기 2월 거리는 단기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도 일단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입력하지 않고 이따가 명세서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넣을 거예요. 자, 불러오기 하셔서 일단 소나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취득가액이 3,400 부가세 포함해야 되는 거죠. 상각비가 얼마냐면은 680만원. 그 다음에 유류비가 200. 보험료가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따로 없고 자동차세가 52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된 거 가지고 세무조정 하시면 돼요. 나머지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로. 자, 소나타는 아예 주행거리가 없었죠. 제네시스는 총 주행거리가 10,000. 업무용 사용거리 9,0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 감가상각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차료가 얼마냐면은 자, 월 132만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개월이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132만원에 제가 써볼게요. (132만원) 곱하기 4개월 하면 얼마 나오냐면 528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28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비가 22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보험 기간은 있는데 보험료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세무 조정 누르셔서 업무용 승차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으로. 아이고. 여기 자동인가? 자, 어디 갔죠? 이건가? 네. 그래서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자가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송금 부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면 돼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가부터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금액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소나타 보시면은 소나타가 얼마냐면은 이거예요. 세무조정 금액이. 자, 제네시스는
아이고, 금액이 안 바뀌어 있네. 잠시만요. 뭐 제가 뭘 잘못 입력했나? 왜 안 들어가지? 네, 제가 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조정 등록은 제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업무 미사용분 있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운행일지 미사용한 거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 수용 수용자 업무 미사용분 요거를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좀 꼬였네요. 이게 공사 수익금이었죠. 네. 자,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무 미사용분이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업무 미사용분이 요거다. 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내가 자가인지 렌트인지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넣어볼게요. 얼마냐면 748,000원. 자, 그 다음에 렌트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조정 자체는 끝나요. 제가 그 화면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나중에 확인하고 댓글로 달 수 있으면 한번 달아볼게요. 근데 아마 저건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보여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여지는 거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명세서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양식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셔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따로따로 등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5회 전산세물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